학교 폭력 문제가 나왔다면 유명인들은 사회생활이 모두 정지될 정도로 그 책임의 무게가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오래전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 한 유명인의 학폭 피해자가 100억 원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학교 폭력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히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위 법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폭행 등의 신체 폭력, 또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의 언어 폭력, 네. 따돌림,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행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학폭 피해자가 100억 원의 소송을 예고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배우 A양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고등학교 시절 배우 A양으로부터 90분간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배우 A양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서 네.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B씨는 수배자 프레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로 20억 원, 네. 또 명예실추와 관련해서는 25억 원, 또 허위 고소에 의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등 무고 피해로 인한 피해 15억 원, 또 반론금 박탈 8억 원, 공익 유포 방해 5억 원, 국제 체류 비용 5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 12억 원 등 전체 피해와 상징성을 반영해서 네. 100억 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 관행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네. 물질적 보상에는 정신적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위자료 액수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례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한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따라서 B씨가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학교 폭력은 대부분 10년이나 그 이상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입증하고 판결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님도 지적하셨듯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이를 입증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예. 따라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받은 사실을 녹음하거나 문자,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미리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신체적인 폭력을 당할 경우에는 폭행 현장이나 네. 상처 부위 등을 직접 촬영하여 증거로 남기고 학교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격자인 친구나 또 교사 등의 진술서를 미리 받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나 정신과 상담 기록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 피해를 또 막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해서 가해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분과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가해자가 교실에서 같은 반 동급생의 피해자를 때려서 이 코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는 이 가해자에 대해 각각 학교폭력 피해자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와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또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해서 2차 가해나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좀 대처 방안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의 육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쉽게 흥분하거나 네네. 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사소한 감정을 잘 조절하도록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줘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또 가르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 정체성 혼란과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가족 내에서 대화 유대감을 형성해서 심리적 안정과 올바른 인성 발달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사실 뭐 애들이 싸우면서 클 수도 있지, 뭐 네.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근데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장난하는 것을 그냥 해프닝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통제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면서 학교 폭력이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졌고 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 피해 아동은 우울증, 불안, 공포, 자존감 저하 등 정신적 후유증을 상당 기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감정 기복, 또 만성적인 인격 장애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는 청소년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인기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적응력을 약화시키거나 또 약물 중독 등의 가능성이 높여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을 처음부터 근절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학교 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네. 그 심각성은 종종 사회적으로 간과되거나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도에 있었던 거제시 기절놀이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은 평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집단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의 행위들을 했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행위가 반복되다가 적발된 사건이었고 네네.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 내에서 교사나 목사 등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건의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이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거나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피해 아동은 교회 내에서조차도 본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아이의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 교육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치유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더욱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안정과 지지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종 신앙적 상처뿐만 아니라 불신까지 겪게 됩니다. 네네. 학교 폭력 문제가 교회 내에서 은폐내거나 중재 시도만으로 마무리된다면 피해자의 충분한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서 평소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신앙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처벌과 중재 등 결과에만 치우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호와 인격 회복을 위한 신앙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해자에게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입회 아래서 상환 역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여 이 아이가 건강한 신앙인과 사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정말 믿는 사람들부터 상처가 많은 사회의 대안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기독교인의 역할을 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교회와 성도도 희생, 섬김, 화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경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돌아보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 거 생각합니다.
폭력과 상처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인들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